안녕하세요. 썰 고양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준태 씨가 출근하면서 서두르다 흘린 것 같았어요. 저는 소파 옆 바닥에 있는 지갑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접힌 종이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어요. 오래 접혀 있었던 것처럼 꾸깃꾸깃한 영수증이었어요. 제주 서귀포. 리조트 이름이 보였어요. 체크인 날짜, 체크아웃 날짜, 5박 6일. 스위트룸. 그 날짜는 준태 씨가 부산 출장 중이라고 했던 바로 그 주였어요. 제가 혼자 가게 열고 혼자 밥 먹고 민준이한테 아빠 출장 갔다고 말했던 그 주였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아직 손에 지갑이 들려 있었는데 제 손이 내 손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살고 있는 올해로 53살이 된 문구점 주인입니다. 가게 이름은 하늘문구예요. 아파트 단지 상가 1층에서 16회째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남편 이름은 오준태예요. 26에 만나서 29에 결혼했고 결혼한 지 올해로 24년이 됐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어떤 날은 그냥 덮어두자는 마음이 들었고 어떤 날은 이런 이야기를 누가 다 들어주겠냐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살아낸 24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저 스스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저랑 비슷한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해서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해요. 남편 오준태 씨를 처음 만난 건 26살 때였어요. 친구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였어요. 피로 연장이 일산 쪽 뷔페였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신랑 신부 외에 별로 없어서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준태 씨가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웃음이 좋았어요. 말도 잘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말을 거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원래 먼저 말 걸기가 쉽지 않은 편이어서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이것저것 물어봐 준 게 좋았어요. 연락처를 주고받고 석 달쯤 지나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준태 씨는 당시 일산에 있는 중소기업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오래 영업을 해서인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항상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물어봤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기억해뒀다가 챙겨주는 사람이었고요. 어느 날은 제가 별 생각 없이 저기 파스타집 가보고 싶었어요. 하고 지나가는 말처럼 했는데 다음 주에 그 식당 예약을 해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3년 연애 동안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 박성주 씨는 당시 환갑이 막 지나신 분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준태가 좋다면 됐어요. 라고만 하셨어요. 딱히 뭘 캐묻거나 이것저것 따지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긴장이 좀 풀렸어요. 주변에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가 크게 간섭하시는 일이 없었어요. 식장도 저희가 원하는 곳으로 잡았고 드레스도 제가 고른 걸 입었어요. 신혼집은 일산 동구 쪽에 전셋집을 얻었어요. 저희 두 사람이 모은 돈을 합쳐서 겨우 맞춘 보증금이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처음엔 그게 좋았어요. 신혼 초기는 평온했어요. 준태 씨 회사가 일산 내에 있었으니까 출퇴근이 어렵지 않았고 저도 당시엔 일산 안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둘 다 퇴근하면 같이 밥 먹고 동네를 산책하는 나날들이었어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편의점 캔커피 마시면서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하던 저녁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계산대에서 이런 손님이 왔었어 하고 이야기하면 준태 씨가 끝까지 들으면서 웃어줬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이는 준태 씨가 연애할 때랑 조금씩 달랐어요.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제 말 중간에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뭔가를 말하다가 끝을 맺기도 전에요. 응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영업직이 원래 퇴근하고 나면 지친다고들 하니까요. 그냥 참았어요. 결혼 2년 차쯤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녁을 먹다가 제가 이번 추석에 친정 내려가면서 1박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준태 씨가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당신 친정이 뭐가 아쉬워서 1박을 해. 다녀오면 되잖아. 내용이 아니라 말투가 처음으로 이상하게 걸렸어요. 제가 귀찮은 요구를 하는 사람처럼 받아치는 그 톤이요. 저는 그냥 오랜만에 좀 있다 오고 싶어서요. 라고 했더니
준태 씨가 나는 당신 친정에 가면 불편해 라고 하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대화가 끝난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싱크대에 서서 물을 틀고 그릇을 닦는데 눈물이 조금 났어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냥 나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제게 건넨 다정함이 결혼이라는 문을 경계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그때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냥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겠거니 했어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24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들 민준이가 태어난 건 결혼 3년 차였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기뻤어요. 병원에서 혼자 걸어 나오면서 배를 가만히 짚었어요.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우리 사이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이 집이 더 따뜻해질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착각이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준태 씨도 임신 소식을 듣고 좋아했어요. 그날만큼은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거든요. 그 표정이 오랜만에 연애 때 준태 씨 같았어요. 민준이가 태어나고 나서 첫 인연은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었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마트 계산원 일을 그만뒀어요.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연로하셨고 친정어머니는 충청도에 계셨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준태 씨 월급만으로 살림을 꾸리는 게 빠듯했지만 그래도 민준이가 잘하는 걸 보는 게 좋았어요.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을 때, 처음으로 엄마 소리를 했을 때, 처음으로 혼자 발걸음을 뗐을 때 그 순간순간이 저한테 버팀목이었어요. 민준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아장아장 걸어오는 걸 보고 있으면 힘들어도 다 견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나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숨이 막혔고 뭔가 나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있었으면 했어요. 그때 우리 아파트 단지 상가에 문구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권리금이 많지 않았어요. 작은 가게였으니까요. 준태 씨한테 얘기했더니 문구점이 돈이 되겠어 하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저는 아이들 많은 단지니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준태 씨가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응원인지 무관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냥 했어요. 제가 그동안 틈틈이 모아둔 돈이랑 친정 어머니한테 조금 도움받아서 권리금 치르고 인테리어 조금 손봐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상호는 제가 직접 지었어요. 하늘문구. 단지 안에 사는 아이들한테 하늘처럼 넓은 상상력을 펼쳐주는 곳이 됐으면 해서요.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 이름이 진심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가게 열고 민준이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문 닫을 때까지 서 있다가 또 민준이 데려오고 저녁 차리고 그 사이에 준태 씨 밥도 챙기고 집 정리도 해야 했으니까요. 하루가 언제 가는지도 몰랐어요. 저녁에 준태 씨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저는 이미 지쳐서 제대로 말을 붙이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준태 씨는 그런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들어오면 그냥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들었어요. 하루 어땠어? 라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참았어요. 남편이 다 그렇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는 게 익숙해지면 뭐가 이상한지도 잘 모르게 된다는 게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릴 때 제일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어느 날 저녁 가게에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준태 씨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말했어요. 오늘 반찬이 뭐야? 저는 김치찌개에 계란찜이요 라고 했어요. 준태 씨가 또 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민준이 씻기고 잠 재우고 다 끝나면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가 자는 게 그 시절 제 하루였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단지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연필이며 공책이며 사러 오고 학원 끝나고 들러서 과자 하나 사가는 아이들이 생기면서 하루 매출이 늘었어요. 그게 기뻤어요. 저 혼자 일군 거였으니까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물건 정리하고 납품업체 직접 발품 팔아서 단가 낮추고 아이들 좋아하는 물건이 뭔지 파악해서 구색을 갖춰가며 만든 가게니까요. 유행하는 캐릭터 지우개가 있으면 발 빠르게 들여놓고 겨울 되면 핫팩이랑 장갑 작은 것들 들여놓고 시험 기간엔 형광펜 진열을 앞에 냈어요. 혼자 공부하면서 혼자 다 알아낸 거예요. 준태 씨는 그 가게에 처음 2년 동안 단 한 번도 들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혼자 다 했어요. 돌이켜보면 이미 폭선이 있었어요.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해도, 집에 뭔가 좋은 일이 생겨도 준태 씨한테서 칭찬이나 응원을 한 번도 받아본 기억이 그 시절에는 없었어요.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제 하루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참았어요. 너무 오래. 민준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였어요. 준태 씨가 팀장 승진이 됐다면서 한동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회식이 늘었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당연히 팀장이 됐으니까 그런 거겠지 했어요. 팀 회식도 있고 거래처 접대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회식이 없는 날에도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10시, 11시, 어떤 날은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기도 했어요. 저는 준태 씨가 들어오면 데운 밥이랑 국을 상에 올렸어요. 준태 씨는 아무 말 없이 먹고 자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물 한 잔 따라주면서 뭔가 말을 걸어보려고 했는데 준태 씨는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눈이 핸드폰에 고정된 채 젓가락만 움직였어요.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요즘 많이 늦네요 라고 했어요. 준태 씨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팀장이 됐으면 그런 거지. 당신은 가게 문 닫으면 그만이니까 모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가게 문 닫으면 그만이라니요. 제가 가게 닫고 집에 와서 뭘 하는지 알고 하는 말인지. 저녁 차리고 빨래 돌리고 민준이 숙제 봐주고 집 정리하고 내일 아침 준비까지 다 하는데.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 무렵부터 준태 씨가 핸드폰을 잠그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번호도 없이 그냥 썼는데 어느 날부터 잠금 화면이 생겼어요.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고 밥을 먹다가 진동이 울리면 바로 뒤집어 놓는 게 눈에 걸렸어요. 저는 그냥 두기로 했어요. 의심을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의심을 하면 제가 더 힘들 것 같았으니까요. 아무 말 안 했어요.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준태 씨가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낯설다는 느낌이 문득 들었어요. 2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인데 문을 닫고 나가는 뒷모습이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어요. 저는 그 느낌을 털어버리려고 가게에 나가서 물건 정리를 했어요. 바쁘게 움직이면 그런 생각이 사라지니까요. 그냥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어느 주말 저녁 준태 씨가 나갔다가 자정이 다 돼서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많이 났어요. 저는 어디 갔다 왔어요? 라고 물었어요. 준태 씨가 신발을 벗으면서 말했어요. 왜 당신이 알아야 해?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날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내가 이 사람 아내인데 어디 갔다 왔냐고 묻는 게 이상한 건가 싶어서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냥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그 질문 하나를 제대로 끝까지 했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면 이미 폭선이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미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는데 저는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눈을 감아버리는 것, 그게 저의 오랜 습관이었어요. 그냥 넘어가면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참으면 달라지는 것처럼 믿어온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그해 가을이었어요. 준태 씨가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통증이 온다고 했어요. 처음엔 밥을 급하게 먹어서 그러겠거니 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고 했고 결국 동네 내과에 갔다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담낭에 담석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를 들어왔어요.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대요. 저는 그때 걱정이 됐어요. 담석이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인터넷에서 읽었거든요. 일산에 있는 대학병원에 예약을 잡았어요.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예약을 잡고 검사 날 준태 씨를 따라갔어요. 오랜만에 준태 씨 옆에서 뭔가를 같이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 복도를 같이 걷고 같이 대기실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게 이렇게 낯설구나, 같이 어딘가를 간다는 게. 그 생각이 짧게 지나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담낭 기능이 상당히 저하됐고 담석 크기도 커서 복강경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수술 자체는 심각하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준태 씨 얼굴이 하얘졌어요. 수술이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났나 봤어요. 저는 별거 아니에요. 복강경이면 회복도 빠르다고 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준태 씨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준태 씨가 오랜만에 저를 제대로 봤어요. 그날만큼은 오래전 연애하던 사람 같았어요. 집에 오는 길에 둘이 밥을 먹었어요. 별거 아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이렇게 낯설구나 싶었어요. 아, 이 사람이 아플 때는 다시 이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인데 이런 게 반가운 게 당연한 거잖아요. 수술 날짜를 잡기 전에 준태 씨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실손 한도가 얼마나 돼? 저는 당연히 실손 보험으로 처리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준태 씨가 말했어요. 담석 수술이 실손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비급여 항목이 많다고. 저는 그래요. 보험사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준태 씨가 내가 알아볼게. 당신은 그냥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두었어요. 그냥 두는 게 편했으니까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야 했다는 걸. 5자리 번호만 눌렀으면 됐는데 그 전화 한 통이 이후에 모든 걸 바꿔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절대 봐서는 안 될 걸 보게 됐어요.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태 씨가 저를 거실 소파에 앉히더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병원비 예상 견적서처럼 보이는 서류였어요. 총액이 720만 원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입이 잘 안 열렸어요.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준태 씨가 말했어요. 실손이 일부만 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야. 나도 당황스럽네. 비급여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대.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72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하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준태 씨한테 우리 비상금이 얼마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비상금 다 써봐야 300도 안 될 것 같아. 남은 건 당신 적금밖에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 적금이요. 그 적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가게 문 열고 닫으면서 한 달에 조금씩, 어떤 달은 5만 원, 어떤 달은 10만 원, 그렇게 16회를 넣은 통장이에요. 연말에 상여가 조금 나오면 좀 더 넣고 반찬 재료 아껴서 2만 원이라도 더 붓고 가게에서 달력이 몇 장 더 팔린 날이면 그만큼 또 더 넣고 민준이 학원비 내고 나서 조금 남으면 또 넣고 그게 세 통에 총 2,80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 그냥 생긴 돈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아끼고 모은 거예요.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갑자기 뭔가 생겨도 여기서 꺼내면 되겠다는 안도감이랄까요? 근데 준태 씨는 그걸 쉽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적금밖에 없어. 저는 그날 밥상을 차리면서도 뭔가 걸렸어요. 정말 실손이 안 되는 게 맞는 건지, 담낭 수술이 그렇게 비급여가 많은 건지. 근데 제가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준태 씨가 말했어요. 당신 명의 거니까 당신이 해지하러 가야 해. 빨리 해야 수술 날짜에 맞춰.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숨이 막혔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상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아파서 수술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이상하다고 하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는 그냥 했어요. 다음날 은행에 가서 적금 3통을 해지했어요. 창구 직원이 만기 전 해지는 이자 손해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좀 떨렸어요. 이걸 다시 채우려면 또 10년이 넘게 걸리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요. 통장에서 2,8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화면으로 확인하면서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은행에서 나오면서 바람이 차가웠어요. 나는 방금 뭘 한 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준태 씨한테 통장 사본을 줬어요. 준태 씨가 받으면서 수고했어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수고했어. 16년 동안 모은 돈을 다 꺼내줬는데 수고했어.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폭강경이라서 입원은 사흘이었어요. 저는 수술 당일부터 이틀을 병원에서 같이 있었어요. 회복실에서 마취가 깨는 준태 씨 옆에 앉아 있었고 집에서 죽도 쑤어다 갖다 줬어요. 퇴원하던 날 제가 부축해서 나오는데 준태 씨가 고생했어 라고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그 말이 그때는 좋았어요. 그때는요. 수술이 끝나고 준태 씨가 회복하는 동안 저는 가게를 혼자 열고 닫으면서 집에 와서 죽이랑 부드러운 음식들을 만들었어요. 몸이 피곤했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아팠으니까요. 이 사람 회복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그런 기대도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 죽을 먹으면서 준태 씨가 뭘 계획하고 있었는지를요. 수술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태 씨는 회사에 복귀했어요.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회사 복귀하고 나서부터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갔어요.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 잠그고 제 말엔 건성으로 대답하는 그 패턴으로요. 저는 그냥 두었어요. 그 무렵 저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안이 텅 빈 느낌이었어요. 가게를 열고 물건을 정리하면서도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하는데 대답하고 나서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밥을 하는데 손이 움직이는데 머릿속이 하얀 느낌이랄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밥 짓고 빨래 돌리고 가게 열고 가게 닫고. 그게 제 하루였어요.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전화를 해서 요즘 어때?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그래 라고 했어요. 친구가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아 피곤해서 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됐어요. 준태 씨는 그 무렵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참았어요. 어차피 물어봐도 달라지는 게 없을 거라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주말 아침 준태 씨가 늦지막이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서 뜬금없이 말했어요. 그 적금 해지한 거 연말 정산 때 뭐 걸리는 게 있나 싶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학교에서 만든 작은 점토 조각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엄마 선물이라고 했어요. 엄마 얼굴 닮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걸 받아 들고 잠깐 멍했어요. 그 점토 조각이 뭔지 모르게 가슴속을 건드렸어요. 저는 고마워하고 민준이를 꼭 안았어요.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조금씩 들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어요. 돌이켜보면 이미 폭선이 있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2달쯤 지났을 때예요. 저는 서류함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준태 씨가 수술 후에 보험금을 받았다고 했었는데 얼마나 받았는지 저한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서류함을 아무리 뒤져도 보험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었어요. 보험사 안내 메일도 보험금 지급 통보 문자도요. 저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배우자라고 했더니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좀 떨렸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졌을까? 저도 모르게 뭔가 걸리는 게 생긴 거였어요. 그날 저녁 준태 씨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물어봤어요. 수술 보험금 얼마나 나왔어요? 준태 씨가 잠깐 저를 봤어요.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많이 안 나왔어. 그냥 일부야. 저는 얼마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준태 씨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왜 물어봐? 내 보험이잖아. 저는 제 적금으로 병원비 낸 거잖아요. 얼마 나왔는지 알아야 하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준태 씨가 말했어요. 그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딱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억울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확인해야겠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두려웠어요. 확인했을 때 나오는 게 무서워서 지금까지 안 본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새벽 2시에 눈을 뜨고 3시에도 4시에도 눈이 떠졌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머릿속에서 뭔가가 계속 맴돌았어요. 담낭 수술에 실손보험이 정말 안 되는 건지, 병원비가 720만 원이 넘게 나올 수 있는 건지. 다음날 아침 준태 씨 출근하고 나서 저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엔 다른 각도로 물어봤어요. 담낭 복강경 수술에 실손보험이 적용되는지 일반적으로 여쭤봤어요. 상담사가 대답했어요. 네, 담낭 담석 수술은 일반적으로 실손보험 적용이 됩니다. 비급여 항목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수술비 대부분은 급여 적용이 되고요. 실손 청구가 가능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대부분이 된다고요. 그럼 720만 원이 전부 본인 부담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제 적금이 다 쓰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남은 돈은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준태 씨를 제대로 의심했어요. 가슴이 막혔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준태 씨는 또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이불 속에서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하면서 뭔가를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점점 커졌어요. 그날은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준태 씨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서두르다가 지갑을 바닥에 흘렸어요. 저는 먼저 봤어요. 집어줬어요. 그런데 준태 씨가 급하게 받아가면서 지갑 안에 있던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준태 씨는 그걸 못 봤나 봐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오래 접혀서 꾸깃꾸깃했어요. 그냥 버릴까 했어요. 근데 손이 멈췄어요. 접힌 종이를 폈어요. 영수증이었어요. 상호명이 보였어요. 제주도, 서귀포, 리조트 이름이었어요. 저는 다시 읽었어요. 체크인 날짜, 체크아웃 날짜, 5박 6일이었어요. 객실 이름, 스위트룸, 결제 금액, 49만원. 저는 날짜를 다시 봤어요. 그 날짜는 준태 씨가 부산 출장 중이라고 했던 주의 첫날이었어요. 제가 혼자 가게 열고 민준이 학교 보내고 저녁에 혼자 밥 먹었던 그 주였어요. 그 주에 준태 씨는 제주도에 있었어요. 스위트룸에서. 혼자일 리가 없었어요. 저는 그 영수증을 보면서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다시 봤어요. 날짜가 바뀌지 않았어요. 영수증을 다시 접었어요. 접으면서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 영수증이 말해주는 게 뭔지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원본은 다시 접어서 제 서랍 깊은 곳에 넣었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았어요. 가게에 나가서 물건을 팔고 집에 와서 밥을 하는데 뭔가 저랑 이 몸이 따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민준이가 엄마 요즘 왜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피곤해서 라고 했어요. 준태 씨는 그 며칠 동안 제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몰랐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영수증의 날짜와 수술 날짜를 계속 맞춰봤어요. 담낭 수술을 하고 한 달 반이 지난 뒤였어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했다는 걸 확인하고 그 돈으로 제주도를 간 거예요. 제 적금으로요. 2,800만 원 중에서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보험으로 환급받은 게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남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줬어요. 그냥 믿었던 거예요. 새벽에 잠이 깼어요. 어두운 천장을 보면서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 24년? 민준이가 있어요. 지금 대학생이긴 하지만 이 나이에 혼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무서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이대로 계속 사는 거.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그 며칠 동안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여러 번 울었어요. 울고 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먼저 사실을 더 확인해야 했어요. 영수증 하나로는 부족했어요. 준태 씨가 누구와 갔는지, 그 돈의 출처가 정확히 뭔지, 그게 다 필요했어요.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오래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꾹 누르지 않았어요. 처음 한 일은 인터넷 검색이었어요.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를 찾아봤어요. 일산 근처로 찾았어요. 3군데 무료 상담 예약을 넣었어요. 가게에 있는 동안 준태 씨 몰래 예약했어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가는 날, 저는 가게 문을 2시간 일찍 닫았어요. 가게를 연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화장을 조금 했어요. 하얗게 뜬 얼굴로 들어가기 싫어서요. 법무법인 상담실에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젊은 여자 변호사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영수증, 보험금 미확인, 적금 해지 경위, 핸드폰 잠금과 귀가 패턴. 변호사가 말씀하셨어요. 불륜 입증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특정돼야 하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동행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영수증 하나로는 재판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설 탐정 얘기를 꺼냈어요. 변호사가 탐정사무소를 연결해 주셨어요. 일산 쪽 업체였어요. 의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했어요. 가게 계좌에서 빼면 티가 날까봐 친정 어머니한테 잠깐 빌렸어요. 어머니한테는 가게 납품 계약금이라고 했어요.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다고 속으로 결심했어요. 탐정사무소에서 2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준태 씨가 회사 동료 여성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카페, 식당, 그리고 숙소 주변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받아 들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냥 사진들을 봤어요. 이 사람이 나랑 24년을 살면서 이러고 있었구나. 내 적금을 해지하게 만들고 그 돈으로 이 사람이랑 제주도를 갔구나. 저는 그날부터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보험사에 정식으로 서류를 요청했어요. 나온 내용은 예상대로였어요. 수술비 청구분 중 실손보험 환급금이 520만 원이 이미 지급된 상태였어요. 병원 영수증 원본을 따로 발급받아 확인해보니 실제 병원비 본인 부담금은 28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적금에서 실제로 쓰인 병원비는 280만 원이었고 나머지 2,520만 원은 제 적금에서 빠져나가 어딘가로 간 거였어요. 거기다 보험금 520만 원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문서로 정리했어요. 날짜, 금액, 영수증, 탐정 보고서, 사진 다 파일에 넣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변호사가 증거를 보더니 충분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겨울 하늘이었어요. 맑고 파랬어요. 이상하게 그 하늘이 그날따라 넓어 보였어요.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로 한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어요. 준태 씨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부엌에 가서 밥을 했어요. 된장국을 끓였어요. 달걀 프라이를 했어요. 반찬 3가지를 꺼냈어요. 평소랑 똑같이 상을 차렸어요. 준태 씨가 일어나서 밥을 먹었어요. 저도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준태 씨는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봤어요. 24년이 이 밥상 앞에 있었어요. 그게 어떤 감정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밥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준태 씨가 출근했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잠깐 그 문을 봤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들어왔어요. 커튼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물소리가 났어요. 수채구멍으로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유독 잘 들렸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가게 열쇠를 챙겼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변호사 사무실 예약 확인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는 문서 파일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겨울 아침 특유의 그 냄새가 났어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이상했어요. 무거울 줄 알았는데요.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일상거리가 지나갔어요. 제가 10여 년 넘게 산 동네예요. 창밖으로 하늘문구 간판이 잠깐 보였어요. 버스가 지나쳤어요. 저는 그 간판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가게는 내 거야. 내가 만든 거야. 그 생각을 하는데 손이 잠깐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진행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준태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법원 서류를 받고 나서였어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그날 저녁 준태 씨가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당황한 건지 화가 난 건지 섞인 얼굴이었어요. 준태 씨가 말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혼이 뭔데? 애 아빠인데. 저는 준태 씨를 봤어요. 24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오준태 씨, 제주도 서귀포 리조트 영수증 알죠? 준태 씨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 적금 2,800만 원 중에서 병원비 본인 부담은 280만 원이었어요. 보험금으로 520만 원 환급받았고요. 나머지 2,520만 원은 어디 갔어요? 준태 씨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부산 출장 가셨던 그 주. 제주도에 계셨던 거 맞죠? 스위트룸 5박 6일. 준태 씨가 그건 회사 일이 겹쳐서 라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탐정 보고서를 꺼냈어요.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준태 씨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말했어요. 변호사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더 이상 준태 씨랑 직접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날 이후 준태 씨는 몇 번이고 사정했어요.
아들 얘기를 꺼냈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했어요. 저는 일절 응하지 않았어요. 준태 씨 쪽 변호사가 선임됐고 협의 과정이 시작됐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탐정 보고서, 사진, 보험금 내역, 병원비 원본 서류, 영수증이 다 제출됐어요. 준태 씨 쪽에서 처음엔 부인했어요. 그런데 사진이 나오자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결국 불륜 사실을 인정했어요. 위자료 협의가 시작됐어요. 저는 적금 해지금 2,800만 원 전액 반환, 위자료 3천만 원, 일산 아파트 지분 50% 분할을 요구했어요. 준태 씨 쪽에서 처음엔 깎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재판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결국 위자료 2,500만 원, 아파트 지분 50% 분할, 적금 반환금 2,800만 원 전액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아파트 지분을 정리하면서 저는 일산에 작은 아파트를 따로 얻었어요. 분할받은 금액으로요. 그리고 준태 씨는 회사에서도 이 일이 알려졌어요. 상대 여성이 같은 회사 사람이었거든요. 회사에서 자체 조사가 이루어졌고 준태 씨는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제가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이 그렇게 됐어요. 민준이한테는 제가 직접 얘기했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됐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한동안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민준이 옆에 있었어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지금 저는 일산 동구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아요. 방 2개짜리인데 하나는 민준이 방이에요. 민준이는 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주말에 가끔 와요. 아들이 오는 날이면 제가 제일 잘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요. 민준이가 엄마 이거 제일 맛있어 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늘문구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가게가 제 거라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확실해졌으니까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여는 그 자물쇠 소리가 좋아요. 이건 내 가게야. 내가 만들었어. 그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 오전에도 단지 안 초등학생 둘이 들어와서 색연필을 골랐어요. 한 명이 이거 예뻐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래 이 색 제일 예쁘다 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나갔어요. 그게 좋았어요. 요즘은 저녁에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처음 한 달은 혼자 먹는 밥상이 너무 이상했어요. 밥이 목으로 잘 안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좋아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아무도 간 세다 싱겁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새벽에 잠이 깰 때가 있어요. 그 시간에 천장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해요.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나?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나? 그런 생각들이요. 근데 그 생각들이 예전처럼 무겁지가 않아요.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가게 앞 꽃집에서 작은 화분을 하나 샀어요. 달개비라는 꽃이에요. 보라색이에요. 창가에 올려놓았더니 햇빛을 받아서 예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기분을 좋게 만들었어요.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집에 꽃을 들인 거였어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확인하는 게 무서워서 그냥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사연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해요. 저처럼 오래 꾹 눌러오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확인하는 게 무서운 거 알아요. 근데 모르고 사는 게 더 무서운 거더라고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다 읽을게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